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야옹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하야옹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뭐 아시죠? 저 30분 토론할 머리는 없어도 90분 올릴 머리는 있으신 분. 그분 덕분에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그래도 그분의 업적이 있습니다. 제가 광장에 딱 나가보니까 국민 대통합 이건 확실히 이루셨더라고요. 영원함이 따로 없고요. 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완벽한 통합을 이룬 건 이분의 업적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두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유시민입니다. 저는 뭐 작업실에서 책 읽고 글 쓰고 일주일에 한 번만 여의도에 저기 서울에 나옵니다. 방송하러요. 별일 없이 삽니다. 예, 요즘 썰전이 뭐 시청률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총리해줘요. 안 들린다는데? 안 들려요? 예, 뭐 시청률 가지고 그렇게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요. 나라가 이런데 시청률이 높으면 뭐하나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예, 뭐 저야 뭐 6번째 촛불까지 매일 촛불 들고 매주 촛불 들고 동서남북 다 헤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얘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그 다음에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아주 운명의 날이죠. 카운트다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18시간 정도 남았나? 몇 시간 남았나? 그리고 통과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세 가지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기 상상을 좀 하셨습니까? 예. 2달 전만 해도 오늘의 이 상황을 전혀 상상 못했죠. 역시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있구나. 지금 기와집에 계신 그분은 무엇이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은 글쎄요. 뭐 제가 정치도 해보고 또 정치학 책도 읽어보고 했습니다만 정치 이론으로는 분석이 안 되는 상황, 예, 심리학 이론의 도움을 받아야 알 수 있는 상황, 혹은 민속학의 도움을 받아야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날마다 당혹스러운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민속학도 그렇고 다 그 주체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대상일 때 그 분석도 가능해지는데 인간을 넘어선 또는 아직 인간에 못 미치는 그런 생물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치학이나 맞습니다. 심리학이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2달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우리는 맨 첫날 10월 29일 날 2만 명이 모였던 촛불이 100만 명이 되는데 2주 걸렸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는 다 그걸 쫓아가고 있는데 오직 한 분, 청와대에 계신 분, 그분만은 이 빠른 속도를 갖다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아마 주무실 때 이게 꿈이겠거니 내일 아침에는 다른 아침에 오겠거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주무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이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보다가 신문 보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오류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틀은 뭐냐면, 제가 고스트 이런 거 있죠. 호스트 헌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 보면 김용기 법사란 분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뭐 하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 요 정도 들어와 있는 사람은 쫓아낼 수가 있는데 아예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하나가 된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쫓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쫓아내면 죽는데요, 이분이. 지금 거의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원래 박근혜 정부는 탄생하면 안 되는 정부였어요. 그죠? 근데 탄생하면 안 되는 정부가 왜 탄생했나? 그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선거라는 게 표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니까 때로 어리석은 사람, 사기꾼, 미친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될 때는 뭐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요새 열심히 까고 있는 뭐 TV조선 채널A 이런 데 포함해서 미디어가 베이비 토크,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밖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의 화법을 두고 간결어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간결어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법안. 의미인 몇 선이죠? 5선 맞죠? 4선인가요?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뭐 내놓을 만한 법안 하나 대표 발의한 적이 없는 사람을 옛날 대통령 딸이라고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우라를 씌웠죠? 신비주의, 형광등 100개. 형광등 100개. 그 결과 알고 찍은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박근혜 후보 찍은 분들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런 줄 알고 찍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꿰뚫어 봐야 된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안 해서 됐어요. 이 국정이 이렇게 된 것은 박근혜 씨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이 선거 결과의 직접적 산물입니다.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일당과 어울려가지고 공주놀이만 했죠. 옷 입고 가방 들고 화장하고 머리 올리고 이거요. 애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 혼자 밥 먹고 잘 자고 이상한 이야기나 하고. 그리고 실제 국정 운영을 누가 했냐? 김영한 고인이 된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일지를 보면 이 유신 50 시대로 돌아가는 모든 이 역사적 대행이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비롯되었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내치 그리고 외교 이런 의사결정은 김기춘이 중심이 돼서 다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써준 원고 읽으면서 예쁜 옷이나 입고 예쁜 머리나 만들고 잠자는 약이나 먹고 그렇게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봤어요. 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된 거니까 저는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러면 정이 너무 해프다는 얘기를 딱 듣기 쉬운 상황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시작된 1987년 이래 지난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51.6%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대통령 임기를 그대로 끝까지 다 채우기를 바라는 사람이 2.2밖에 안 돼요. 찍은 사람이 다 떠났어요. 그 찍은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그 찍게 된 배경에는 1+1인 줄 알았어요. 박정희와 같은 그런 또 잘못된 경제 신화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박근혜 또 엄마 아버지 다 총알에 잃은 사람을 구함으로써 1+1을 선택한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표를 줬는데 뽑고 보니까 1+1인데 이거는 박정희가 아니라 최순실이라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고 이 사태의 비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될 사람이니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끌어내리는 것만이 우리가 뒤늦게라도 제대로 정리정돈하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있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이. 아니 원래 그 유 작가님께서 내재적 접근을 참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내재적 접근을 할 때 이분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예, 지금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200만 명이 촛불 집회에 나왔잖아요. 4,800만은 박사모다. 왜? 촛불 집회 안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촛불 집회에 나온 200만 원 누구냐? 노사모, 정교조, 민주노총, 전농, 여론 좌파 빨갱이 단체가 200만이 나왔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저렇게 많았구나. 내가 사퇴하면 큰일 나겠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탄핵해서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아무 근거 없이 저는 추측해봅니다. 예, 뭐 분명한 사실은 오늘 저녁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 텔레비 켜놓고 밥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4월 16일 날 보니까 오후 3시에 머리를 올렸다 그러는데 그 아까 3시쯤 세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침 세수를 오후 3시에 하는 사람도 이제 있는데 오늘은 아마 바깥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세수 안 하고 아직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 보고 드라마 봤겠죠.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가 전화를 했을 겁니다. 내일 탄핵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헌재에서 충분히 꺾습니다. 아마 한 7대2 정도로 해가지고 꺾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그 말을 믿고서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진짜 화나는 게 뭐였냐면 그 민경욱 대변인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웃잖아. 근데 자기가 그 발표를 하는데 그게 웃을 순간이냐는 거예요. 저도 그날 기억을 하거든요. 계속 강의 끝나고 와서 또 보고 또 밥 먹고 와서 또 보고 하면서 애들 걱정을 하는데 국민이 앉아가지고 그 끔찍한 발표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또 앉아가지고 머리에 올릴 생각을 그 청담동에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비칠까 그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하나 화나는 게 뭐냐면 그 누구죠? 안종범인가? 이 친구가 그 다음날 YTN에다가 전화를 하잖아요. 왜 그 자기가 찍어낼 사람 비리 줬는데 보도 안 하냐고 언제까지 세월호 이걸로 떠들 거냐고 그 다음날 이럴 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그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저 탄핵까지 오긴 했는데 아주 기나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뭐 박근혜 탄핵을 얘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야당들의 약간의 갈짓자, 멈칫거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랄까 그게 많습니다. 그 분노의 목소리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묻어놔. 지금 이 판국에 자꾸 그거 들춰봐야 좋을 게 없어요. 그 문제는 탄핵해놓고 나서 따지기로 하고요. 탄핵할 때까지는 얼굴이 네모다 세모다 서로 욕하지 말고 얼굴이 내 몸은 어떠고 새 몸은 어때? 탄핵에 찬성만 하면 되지.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말 나온 김에 오늘 친박 쪽에서 뭐 하나 가지고 나왔죠.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다. JTBC가 조작했다. 손석희 사장을 뭐 정문에 불러내야 된다. 그게 밝혀지면 탄핵이 부결될 거다. 이런 얘기 오늘 하는 거 들으셨죠? 조금 이따 8시에 JTBC 손석희 앵커가 오늘 그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 보도 경위를 다 깐다고 그럽니다. 좀 이따가 실시간으로 보시고요. 근데 보시기 전에 제가 JTBC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제가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알게 된 것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놓으시라고요. 확실한 팩트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 태블릿 PC는 이사 나간 WK 사무실에 남아있던 책상 딱 하나, 고영태 상무의 책상 서랍에서 나왔다. 확실합니다. 그쪽 연어까지야. 둘째, 그 태블릿 PC는 이미 검찰에서 이야기가 일부 나온 바와 같이 최순실의 제주행, 독일행 동선과 일치하는 시간과 위치에서 사용됐다는 것이 이미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오차범위 10m랍니다. 예. 세 번째, JTBC는 그 블루케이 사무실 문을 열어준 관리회사 직원한테 돈 안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문을
유일하게 JTBC 기자에게만 열어준 그 시민, 이 왜 그랬냐 하면 JTBC가 유일하게 믿는 언론사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JTBC는 그 PC를 가져다가 백업해놓고 원본은 검찰에 갖다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고요. 네, 나머지 오늘 저도 흥미진진한데 JTBC가 어떻게 보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 푹 넣으시고 오늘 뉴스룸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JTBC 직원은 아닙니다. 저도 JTBC한테 들은 거 아닙니다. 팩트만 몇 개 얘기하겠습니다. 그 JTBC 기자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정의당 당원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JTBC가 지난 10월 24일 날 밤에 이걸 보도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후회한 게 뭐냐, 이번 청문회에 와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얘기했지만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게 2번입니다. 2번 다 돈 요구받았고요. 그리고 2번 다 손석희 교체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한테 떨어져 나간 지 벌써 됐는데요 라는 얘기까지 한 것도 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마 후회 막심일 겁니다. 그때 손을 봐야 되는데 손을 좀 봐야 근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손 볼 수 있겠죠? 예, 그 내일 또 이제 탄핵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전망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친박에서는 뭐 195 정도 나올 거다, 부결될 거다. 그 다음에 비박계에서는 한 220까지 가겠다.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한 230, 40, 5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뭐 전망보다도 저희들은 그 정의당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당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0석 넘게 탄핵 찬성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물론 비행기도 활주로 해서 떠야 뜨는 것입니다. 모든 표결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건 또한 사실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바로 이 국회 안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일이란 게 또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오늘 2시 40분에 발의가 됐습니다. 24시간 되는 게 내일 2시 40분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를 갖다가 2시가 아닌 3시에 지금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내일 오후 3시부터 내일 밤 12시까지 밖에 없습니다. 밤 12시까지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면은 이번 탄핵 소추안 발의된 것은 무효가 됩니다.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9시간 동안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탄핵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이 통과되는 순간 2부를 만들어서 서류로다가 한 부는 이걸 헌법재판소에다가 검사의 자격, 검사로서 이걸 제출할 소추위원 법사위원장에게 한 부를 주고 한 부는 청와대로 보냅니다. 이것이 청와대에 도착하는 순간 한 2시간 걸리겠죠. 도착해서 대통령 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됩니다. 박근혜가 그걸 안 받으면 예, 이 탄핵이 가결돼야 되는데 좀 걱정이 있으시죠?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성 찍을까 반대 찍을까는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마음속에 있는 거고, 일부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있고 일부 내놓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고, 전체로 보면 100명 가까이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밤 내일 오전까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분들도 좀 있죠? 없나요? 평소에 한나라당을 지지하신 분들도 혹시 계시죠? 에이, 그래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지금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선거 때 도와줬던 분들 있죠? 선거운동할 때. 그분들 중에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은 가만 계시고요.
그분들 중에도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늘 밤에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자기 동네 국회의원, 자기가 당선되도록 도와줬던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탄핵 부결되면 당신들 다 죽는다. 이미 거의 죽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살아나고 싶다면 이번에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안 하셨을지 몰라도 주변에 보면 아는 사람 중에 새누리당 선거운동 하셨던 분들 있을지 몰라요. 오늘 전화번호부 뒤져가지고요, 그럴 만한 분들한테 전화하시고 국회의원한테 전화 좀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라도 하면서 내일을 기다려야 된다. 그 점은 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건 좀 기술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내일 또 뭐 찬반 토론 같은 거 있나요? 예, 이거는 없습니다. 뭐 토론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 왜냐면 저 혹시 또 찬반 이거 토론 나면 필리버스터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인사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찬반 토론 대상이 아니고 필리버스터도 없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일거할 능력이 안 돼요. 예. 지금 저희 토크쇼는 지금 팟빵으로 좀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꼭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말씀드리고요. 이어가지고 일단 가결이 될 경우, 그냥 부결이 될 경우 상상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일단 가결이 그래요? 부결될 경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 핵책! 예, 부결되면 국회 해산해야죠. 국회 해산! 예. 국회를 둘 수가 없죠. 근데 해산의 문제 예컨대 이제 헌법에 따르면은 200인 이하가 되게 되면은 그 위헌적인 상태가 되는데 그때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해산해야 된다는 이론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궐선거를 또 뽑아가지고 하니까 아무도 국회 운영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일단은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사표 낸다고 해서 자동 해산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버티고 있으면은 빈 자리만큼을 새로 뽑는 것이지 자동 해산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거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제가 해산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국회 둬서 뭐 하느냐라는 국민들의 맞아요. 질타가 그렇다는 맞아요. 말씀이고, 저는 만약 가능하다면은 다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탄핵을 다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 여의도에 한 300만 모일 것 같은데, 여의도에 300만이 이렇게 또 둘러싸인 상태에서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가지고 그 또 부결시키면 그때 다 죽여야지 그 뭐. 그게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회에서 안 된다면 국회에서 안 된다고 물러설 필요 있어요? 청와대 몰려가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 퇴진, 더 빠른 퇴진을 확실하게 해야죠. 좀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 제가 이거 부결되는 경우에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오늘 밤에 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찬성할까 반대할까 고민하는데, 혹시 부결되어 버리면 그 다음 사태가 어떻게 되지? 예, 그게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고민하는 문제일 거라고 봐요. 저는 뭐 이렇게 과격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선 부결이 되게 되면 첫째로는 이 탄핵 부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국회와 새누리당 당사로 갈 거라는 것은 명백하죠. 뿐만 아니라 각 선거구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로 가리라는 건 명백하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잘 아셔야 돼요. 만약 탄핵 찬반 여론이 반반 정도라면 견딜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7대1이잖아요. 7대1. 탄핵 찬성이 7이면 반대가 1.5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해고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2년 반 후에 3년 반 후에. 그 문제가 있어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권자로서 국가 운영 권한을 맡겼는데 계약 위반을 했잖아요. 성실 의무를 안 지켰잖아요. 애들 죽어가는데 머리나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국민은 주권자니까 되돌릴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직무를 유기해버리고 대통령은 버티면 뭐가 남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시위가 더 이상 촛불만 켜고 소리만 지르는데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일 250표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가결된 다음에도 또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딱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에 누가 대항하죠? 네, 그놈의 그놈이라는 이런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아 이거 저 탄핵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받았어야 된다. 김봉준 총리 내정자죠. 그분을 받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황교안 총리가 뭐 대통령의 아바타와 다름없기 때문에 대통령을 물리치면서 황교안 총리를 뒤로 좀 넘겨주세요. 끔찍한 상황이라고도 많이 보십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뒤로 좀 당겨주세요. 자동으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 자동으로 황교안 총리로 넘어가게 돼 있고요. 넘어가게 돼 있고 이걸 또 다른 총리로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타협할 의사가 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이거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전혀. 그래서 그리고 제가 황교안 총리라는 사람을 조금은 압니다. 조금은 아는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황교안 총리는 뭐 따지면은 우주로 보자면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빛을 받아서 발광을 하는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서 빛이 나는 사람이지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빛의 근원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둠의 세계로 유폐되게 되면은 황교안 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권한대 이상의 일을 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노회찬 대표님은 황교안 총리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 예. 황교안 씨가 소시적부터 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점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는 좋게 말하면 범생이고요. 모범생이요.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장점이죠, 그런 거는. 나쁘게 말하면 정의감이나 용기가 별로 없는 분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김병준 씨가 권한대행을 하거나 손학규 씨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보다 황교안 씨가 권한대행을 하는 쪽이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 예, 엉뚱한 일을 할 가능성이 적어요. 갑자기 뭐 개헌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거요. 정계 개편을 하려고 그런다든가 이런 거 못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쪽이 외려 낫지 않나? 라는 사회 일각의 아주 몰지각한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별로 걱정할 거 없다. 예. 또 하나 걱정은 이 체제가 너무 오래 가지 않을까. 뭐 이론적으로 사실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심판하는 과정이. 근데 어떻게 그 전망하십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국정조사 특위 우리 윤소아 의원 와 계십니다만은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가 3번 더 남았습니다. 14, 15, 19 3번 더 남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부터 이제 특검이 시작되게 됩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이게 짧아도 2월 말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30일 연장할 수도 있고요. 2월 말까지 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헌재대로 압박을 대단히 많이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헌재는 뭐 실제로 보면은 6개월 이상도 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은 헌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들끓는 심정이라거나 또는 헌재의 속성, 권력의 약한 그 속성. 근데 지금 권력이 누구 손에 넘어갔습니까? 국민이죠. 예, 엄청 넘어갔죠. 국민이 그 권력을 여지없이 힘껏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 가장 크게 눈치 보는 거는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당분간은 집권할 가능성이 없는 새누리가 아니라 현재 권력을 갖다가 마음껏 분출시키고 있는 국민들의 눈치를 갖다가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긴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 문제는 이제 오늘
방송 나올 썰전에서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한참 논쟁을 했어요. 월요일 날 녹화할 때. 근데 녹화 끝나고 이번 주에도 모여서 추가 녹화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원책 변호사님이 이번 주에는 없어. 다음 주에 혹시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는 없어요. 없는데 월요일날 녹화하는 게 나가는데 얼마 전에 왜 추미애 대표가 욕 되게 먹었죠. 김무성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메모지 들고 나온 게 사진에 찍혔잖아요. 거기 보면 행상 책임 괄호 열고 형사 X 괄호 닫고 이 메모 때문에 뭐 탄핵에 협조해주면 나중에 형사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처음에 나와서 좀 시끄러웠죠. 저 사실 추미애 대표를 별로 좋아는 안 하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억울하게 욕먹은 거예요. 그날 그 모임의 성격은 제가 보건대는 추미애 대표는 법률가잖아요. 김무성 대표는 아니잖아요. 법률가 아니라도 우리 만주 변호사 삼성 국회의원 정도 되면 이렇게 훌륭한 분은 법을 잘 알지만 어느 뭐로 보나 김무성 대표가 지적인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추미애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그 다음에 법원의 형사재판의 차이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행상책임이라는 게 법률 용어인데 행동할 때 행자하고 모양 상자예요. 그 영어로는 responsibility of behavior라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의 어떤 조항에 비추어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냐 안 시키냐, 유죄냐 무죄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 국가의 대표로서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업무를 받냐, 어떤 행태를 보였냐를 보고 이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한가, 더 이상 합당하지 않은가를 심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형사재판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설명은 제가 짐작컨대 탄핵 심판은 이런 성격의 재판이기 때문에 100% 탄핵 인용이 된다. 국회에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부결될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한 거를 그렇게 메모해 왔는데 그게 사진이 찍혀서 그렇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렇게 욕을 먹고 제가 참 추미애 대표